채무를 탕감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. 빌려준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. 그렇죠. 어쨌든 빌려준 사람 돈을 안 갚아준다는 거는 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 아닌가요? 채무자회생법이라는 법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합의를 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개인회생제도도 언제까지나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기대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. 여러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안 할 수가 있는 거죠. 개인회생이 되게 말도 안 되는 좋은 제도잖아요. 네, 그렇죠. 이게 계속 유지가 될까요? 뭐 없어지거나 이러지는 않나요? 없어질 수 있죠. 왜냐하면 개인회생이라는 거는 말씀하셨듯이 법 제도니까 영원할 거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겠죠. 어떤 가능성으로 없어질 수 있을까요? 우선은 개인회생 제도라는 게 헌법상의 기본권은 아니에요. 우리가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하면은 생명권, 재산권, 그리고 행복추구권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데 이런 헌법상의 기본권은 없어지지 않아요. 그런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채무자회생법이라는 법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합의를 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없어질 수가 있고요. 실제로 이 개인회생 제도의 뿌리인 영국의 파산법이 있어요. 영국 파산법 같은 경우에도 영국 의회에서 이 제도가 만들어졌다가 비판을 받아서 없어졌다가 또 만들어졌다가 또 없어졌다가 이런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개인회생 제도도 언제까지나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기대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. 그럼 비판을 받을 만한 어떤 원인이 뭐가 있나요?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죠. 우리 사회에서 약속은 지켜야 된다. 이게 사회가 굴러가는 기본 원리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를 할 때 계약서를 쓰고 이 계약서라는 거는 약속에 대한 증거예요. 우리가 서로 계약을 했고 그 증거를 남기는 건데 이 계약을 안 지키면은 내가 이 사람에게 약속을 지켜라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킨다.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는 법원이 있어서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에서 이기면 강제로 그 약속을 지키게 할 수 있어요. 돈을 가져오는 게 문제라면은 압류 추심을 해서 돈을 가져오고 부동산 등기를 해야 된다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법원의 판결만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 개인회생을 하면은 약속을 안 지켜도 되거든요.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이제 판사님들도 많이 얘기하시는 건데 파산부에 배정되기까지는 판사님들이 적어도 10년에서 15년의 다른 민사부, 형사부 재판을 거쳐요. 그 다음에 파산부에 배정을 받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소송이 들어오면 너 이 약속을 지켜, 너가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손해배상을 해, 이렇게 판결을 내리시던 분이 파산부에 오게 되면은 너 이 약속 안 지켜도 돼, 약속 안 지켜도 되니까 너는 이 사람한테 약속 지키라고 요구할 수 없어 라는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게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거예요. 이 정도로 판사님들이 혼란스러운 거는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으니까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더더욱 혼란스럽겠죠.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는 지점이 있고요. 또 하나는 이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은 약속을 안 지켜도 될 뿐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원금을 탕감시켜줘요. 내가 어떤 사람한테 1억을 갚겠다고 했는데 법원이 법원 마음대로 한 6천만 원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. 왜 6천만 원이라고 말을 했느냐? 서울회생법원에서 2023년에 개인회생을 한 사람들의 평균 변제율, 그러니까 탕감률의 반대가 36%였어요. 이 말은 1억을 빌린 사람이 3,600만 원만 갚으면 나머지 6,400만 원과 연체이자는 다 탕감받는다는 거거든요. 적극적으로 법원이 나서서 너 이만큼만 받고 더 이상은 받지 마라고 해주는 거예요.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지점이 될 수가 있죠.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채무를 탕감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. 빌려준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. 그렇죠. 네. 어쨌든 빌려준 사람 돈을 안 갚아준다는 거는 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 아닌가요? 맞아요. 그게 그 사람의 재산권,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개념과 제한한다는 개념이 있어요. 근데 침해는 안 되는데 제한은 돼요. 상당히 애매한 거예요. 법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은 건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. 뭐가 침해고 뭐가 제한인지 모르겠는데 개인회생에 있어서도 보통 헌법상의 기본권을 따질 때 이 사람의 재산권을 제한하게 되면은 어떤 이득을 얻어야 되는데 그 이득이 뭐냐면 사회 전체에 대한 이득을 보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개인회생을 하는 사람들은 가장들이 많고 집안에 식솔들이 이끌어
흘러가고 있는데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없다면은 이자가 계속 늘어나고 연체가 시작되고 이러면은 내 가족을 건사할 생활비조차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해요. 그러면 이 사람 한 사람만 피해보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이 모두 어떠한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. 그러면 이 가족이 피해를 본다는 건 뭐냐? 국가 입장에서는 쉽게 말해서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. 이 세금을 국가가 걷어서 국가가 뭐 자기 이익을 위해 쓰느냐, 그게 아니라 이 사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게 그 세금을 사용하고 또 투자를 하고 이러거든요. 이러한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득이 일부 채권자들 한두 명에서 뭐 10명이 입는 손해보다 더 크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채권자들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물론 이거는 지구는 둥글다 이런 것처럼 정해져 있는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에요. 시대에 따라서 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얼마든지 없어질 수 있는 제도인 거고, 갑자기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뭐 국가 정책적인 이유로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. 제가 상상할 수는 없겠지만 어떠한 굉장히 큰 사고가 발생해서 이 개인회생 제도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라고 사람들이 다 합의를 하면은 여러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안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런 점을 유의하셔야 이 개인회생 제도가 당연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.